팩토리. 가끔 통신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해보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삐삐 팩토리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통신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겠죠?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 외에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역시 종이로 쓰는 거죠. 종이는 특히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할 때 자주 쓰였는데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쓰인 문서들을 통문이라고 했습니다. 통문은 당시 지역 모임인 개, 교육을 담당하던 서원, 여러 지역을 떠도는 보부상들에게도 유용했지만 밀란이나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동지를 모으고 거사를 준비하는 데도 필요했죠. 그런데 종이로 적었을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실에 취약하고 발각되었을 때 주모자가 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시대든 주동자, 즉 큰 놈만 잡으면 거사는 쉽게 진압되기 마련입니다. 설사 통문이 발견되더라도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할 방법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사발 하나를 뒤집어 놓고 그 결을 따라 이름을 하나하나 쓰는 방식인데요. 시작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리더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순서 없이 이름을 쓰는 것은 거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동등한 주체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다 뭔가를 모의하는 내용을 담았던 건 아닙니다. 향교나 개의 구성원들을 쓸 때도 이렇게 둥글게 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발통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국사책에서 한 번쯤 보셨을 동학농민혁명 때 나오죠. 1893년 고종 30년 11월 전봉준은 20여 명의 동지를 모아서 봉기를 결의할 때 이를 사발통문으로 썼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전봉준의 이름을 찾으실 수 있죠. 이 결의로부터 3개월 후인 1894년 2월 15일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알린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사발통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의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온갖 군웅들이 난립했던 시대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농민들이 항거하는 거사, 일명 이키가 자주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종이우산을 뜻하는 카라카사 연판장을 써서 참여자 이름을 둥글게 적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사발통문과 매우 비슷하죠?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바를 말하는 일명 청원을 할 때 주도자를 알 수 없게 둥근 리본 모양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를 리방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절대왕정으로 불린 프랑스 왕에게 후환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발통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발통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어쩌면 저항하는 이들의 정신,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으려는 염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